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종잣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잣돈도 빨리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재테크의 기본은 뭐죠? 바로 종잣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종잣돈을 모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투자도 있고 저축도 있는데 대부분 저축을 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투자를 해야 계속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교과서적으로 들어보거나 해봤을 겁니다. 현재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이 돈은 1, 2만 원이 아니라 정말 투자해서 나중에 의미가 있는 돈이 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돈을 우리는 종잣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잣돈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우리가 재테크라고 한다면 흔히들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꼭 부동산을 매수하고 투자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엄청난 돈의 종잣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5억짜리 집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꼭 5억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5억이 필요하지만 5억을 만들어 놓는 방법의 차이가 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5억을 꾸역꾸역 현금을 모아서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누구는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자금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전략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자본 흐름, 대출 레버리지 활용, 현금 흐름 개선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대책이나 규제 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기 환경에 맞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정책 등이 자신과 무관하거나 멀게만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좀 요즘은 많은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내가 이런 그 공통분모에 포함될지는 그 타이밍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투자와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꼭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 자본과 그리고 대출, 채무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이 자기 자본과 대출의 이 개념을 구분을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 자본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기만의 자본, 나의 자본이죠. 나의 자본은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어쨌든 자본이니까 자본은 돈을 의미하죠. 돈 때문에 자기 자본의 첫 번째는 내가 모은 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본은 내 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의 돈이 있습니다. 남의 돈도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되죠. 지인 돈. 지인이라고 한다면 친구 돈이나 부모님 돈일 거고요. 부모님 돈이면 사실 안 갚으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꼭 갚아야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의 돈이면 지인 돈이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는 투자자 돈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는 지인이 아니죠. 때문에 확실한 성과와 결과,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만큼 자기 자본이더라도 자본의 성격이 나뉜다라는 간단한 개념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히 투자할 종잣돈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대출은 무엇일까요? 대출은 곧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린 거니까요. 말 그대로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대출이라고 말을 안 하고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건 바로 대출을 활용해서 자본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략 같은 것에 포함되는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대출, 레버리지는 한 끗 차이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초기에 자기 1억 자기 자본이 있다라고 칠게요. 거기다가 4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이것이 또 소득형 부동산이라면 월소익을 통해서 일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후 그 자산가치 상승분 차익을 이용해서 또 다른 대출을 땡겨 쓰고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한창 호황기 시절에 돈을 번 사람이 많았다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출도 제한되고 시장이나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금리 이런 것도 어느 조건 하나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세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런 방법을 몰라도 되냐? 아니죠. 이런 시대는 돌고 돌아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알고 있어야 이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활용 전략을 좀 알아야겠죠. 그럼 결국 종잣돈을 조금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레버리지를 결국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레버리지의 장점과 단점은 확실히 알고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대충 말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 시 수익률이 아주 극대화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럼 반대로 이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 상승, 공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리스크가 커지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이게 다행인데 대개 서민이 갑부가 되는 과정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못 버티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민이 갑부가 되려면 꽤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할 텐데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빚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빚은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도 적당한 금액이라는 게 있고 적당한 금액이 아니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 하는데 사실 타이밍은 알 수 없죠. 타이밍 맞추다가 망하는 거죠. 아무튼 레버리지는 잘못 운용하면 부채만 쌓인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잘 쓰면 레버리지가 되고요. 잘못 쓰면 빚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적정 수준의 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이 대출 비율과 견고한 임대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바로 현금 흐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월세 받기 전략을 추천드리는데요. 적당 수준의 대출 비율, LTV는 알겠고요. 그러면 견고한 임대 수익 구조는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즉 월세 받기 전략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가나 아파트를 월세 받기 위해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비싼 거 말고 조그만 거면 됩니다. 한번 받을 때마다 생활비 걱정 없을 만큼의 월세 같은 거 말고요. 그냥 내 감정 생활에 보탬이 조금, 내 가정 생활이나 아니면 내 용돈 생활에 보탬이 조금 되는 정도다 라는 정도의 월세 물건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물건을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세 상환이라는 매달 꾸준한 실질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으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상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바로 현금 흐름, 이 자체가 재투자 자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 이상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를 단순 자산 보유가 아니라 보유를 함으로써 현금 흐름 기반의 자본 재생산 구조가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황금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다시 중점을 두고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 1억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나머지 4억은 은행 대출이겠죠. 시간이 흘러서 아파트 가격이 7억으로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자산의 가치는 2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 7억짜리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최대 4억 9천까지 다시 대출이 가능하죠. 그 말은 기존 대출금 4억을 갖고도 추가로 9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남는 돈 9천만 원, 혹은 더 차익이 늘어나 있겠죠. 이런 돈을 활용해서 또 다른 투자처에 돈을 넣는 거, 이것을 바로 자본의 재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오른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돈을 빌려서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 즉, 한 곳에 묶여있던 돈을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돈은 돌아야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은행에 묵혀두면 이자가 정말 쥐꼬리죠.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에 돌리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임을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자본의 순환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한 채의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폭은 제한돼요. 하지만 그 자산을 통해 돈을 꺼내고 또 다른 투자로 수익을 만들고 다시 그 돈을 꺼내는 순환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내용의 핵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잣돈 모으기의 방법적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요지는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파트를 사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레버리지로 이어가며 자본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쓰면 말 그대로 자본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 장기적 복합적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도 모르고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랑 부유함은 거리가 멀다라고 먼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조차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식이나 논리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펼쳐 보이거나 사고하지 않고 그저 다시 평범한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종잣돈을 모으라고 한다면 분명 빨리 모으는 방법도 있는데 저축만이 살 길이다. 나는 투자를 잘 모르니 안 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돈을 모아야 투자할 수 있다. 대출은 위험하니까 피해야 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고방식이죠. 집은 한 채 사서 그냥 평생 갖고 있는 거다. 이게 노멀한 사고방식입니다. 행동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보수적입니다. 현금이 모일 때까지는 기다리자. 빚은 무조건 안 돼. 집은 하나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산 증식이 느립니다.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은 후에 움직이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느릴 수 있고 기회를 자주 놓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요. 있는 자산은 재배치하고 현금 흐름을 돌리고 대출이라는 도구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투자자 사고방식인데요.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출도 전략이다. 자산은 묶어두지 말고 계속 돌려야 한다. 가치가 올라간 자산은 다시 써먹는다. 그래서 행동도 다르게 합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샀다가 올랐으면 그걸 담보로 다시 투자하고 월세가 잘 나오면 그 돈으로 이자를 갚고 다시 대출을 활용하며 자산을 단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도구로 쓴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바꾸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행동을 강제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고 여유도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생각은 절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무리해서라도 행동을 먼저 해보면 그 이후의 생각과 마인드가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해본 사람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그 틀에 맞춰버리면 내 몸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이 이미 동그라미 모양의 고체라고 한다면 세모 모양의 틀에 안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세모 모양으로 깎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늦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모 모양의 틀로 우선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튀어나오는지를 보고 깎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도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 행동과 사고가 불일치할 때는 사고를 행동에 맞춰서 바꾸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보면 대출이 무서웠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한번 실행해보면 처음엔 불안하지만 잘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는 것이죠. 중잣돈 빨리 모으기의 결론이 있을까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 안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고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해보며 그 과정에서 배웠고 두려움이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고가 바뀌었고 더 큰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인드셋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겁이 나더라도 한번 행동을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금, 월세, 부동산, 전세, 레버리지, 신용대출 뭐든 좋습니다. 실행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여력상 안 되면 마이너스 통장부터라도 개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뭔가 느껴지는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생각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바뀔 겁니다. 사고는 행동을 지배하지만 행동이 사고를 다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마인드 머릿속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작은 실전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재테크 해야 한다고 말하겠죠? 재테크는 당연히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재테크의 시작이죠. 종잣돈,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자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으냐 싸움이 첫 단추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대출을 풀로 받아라, 갭 투자를 해라, 지금 부동산 꺾이고 있으니까 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람 잡는 게 아니고요. 전 무언가를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그냥 몫이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사실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 이런 방법을 권한다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저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저축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무언가의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좀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빠른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너무 작은 행동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작은 행동,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뭔가 느끼고 바로 배우고 변화되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